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할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고자산에 대한 부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을 취급해서 이익을 갖다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즉 평가의 방법에 따라 순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바로 영업활동에서 본래 목적인 상품을 떼와서 파는 것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돼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지고, 바로 우리 장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남이 만든 물건을 떼다 파는 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 회계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원가 회계 쪽은 바로 제품이라면, 앞쪽에 우리 재무 회계 쪽은 뭐가 되죠? 바로 상품이 그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속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보죠. 취득 원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이야기, 즉 매입의 운임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한번 정리하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선적지냐 도착지냐인데, 선적지를 영어로 플라이트 온 보트다, 그러니까 FOB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도착지는 코스트 인슈런스 플라이트다, 그러니까 CIF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나는 FOB냐 CIF냐, 이 두 가지가 바로 가격 결정에, 운임의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때 FOB는 바로 선적 항에서의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항해 중에 상품에 대하여 소유권이 누구냐,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FOB의 경우는 이미 선적하는 항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다가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넘겨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의할 때 그 선박은 왜 되죠? 이미 이때는 누구 거냐? 바이어의 거다. 바이어라는 말은 잘 알지만 바로 매입자의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매입자의 소유권으로 봐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CIF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운임과 복료를 대준다는 말은, 매도자가 항상 이 가격 조건은 판매자가 언제 어디까지 얼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어는 바로 셀러가 되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셀러가 소유권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셀러는 바로 매도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명백히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FOB냐 CIF냐에 따라 그 운임을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라는, 즉 항해 선박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를 우리는 따지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 때 아주 이슈가 될 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매입의 애누리, 환출, 그리고 여기 할인, 이 세 가지가 예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상품에서는 이해를 해야 될 얘기다, 이거죠. 비교적 애누리다 그럴 때 애누리는 뭐가 되죠? 제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값을 까주자, 이건 뭐가 되죠?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품에 뭐가 되냐 그러면 하자가 있다, 에러가 있다, 상품에 문제가 있다, 제품에, 이럴 때 값을 사게 파는 것, 이건 애누리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애누리라고 불러주죠. 근데 할인이다 그럴 때 할인은 뭐가 되죠? 바로 판매 촉진이 되죠. 판촉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케팅 쪽에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하여 여러 가지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 이걸 판촉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값을 까주는 거, 1+1 또는 백화점 바겐세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판촉을 위한 이야기다. 판촉을 위하여 값을 까줄 때는 할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 애누리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값을 까준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환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환출은 물건이 나빠서 통째로 해야 되느냐? 되돌려 보낸다, 이거죠. 사왔던 물건의 물건 자체를 갖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째로 다 보낼 때. 값을 까주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해야 되느냐? 바로 리콜 시켜버릴 때. 이때 우리가 환출이고, 사왔을 때 경우는 뭐라 그러겠죠? 환입이라는 말이 되겠죠. 반대의 경우는 팔았던 물건이 되돌아온 걸 환입, 사왔던 물건 되돌려준 걸 환출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매입 가격에서 우리가 바로 삐줘야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 계정을 둘 때, 상품 계정은 마치 뭐가 됩니까? 작은 손익계산서와 같아요. 지난번 사온 거, 이번에 사온 거, 팔고 나머지 하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난달에 이번 달 넘어온 거 기초재고, 일명 정기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온 거 매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판 거 우리가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말에, 다음에 넘어가는 걸 기말 재고라고 불러준다. 요쪽은 사온 거, 지난번에 사온 거, 이번에 사온 거. 요쪽은 팔고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용의 개념이고 이거는 수익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매입에서 순매입액을 갖다 계산해야 될 때 반드시 첫 번째가 뭐가 되죠? 그렇죠. 사온 걸 갖다 돌려보내는 거, 환출 100% 돌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잘 아는 물건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값을 까줬다. 애누리가 되죠. 그 다음에 많이 팔기 위하여 가격을 갖다 빼준다. 할인. 이건 바로 매입 속에서 차감시켜야 요 계산한 게 뭐가 되죠? 순매입액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요거 한 번 더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따라주고. 자, 매출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여기는 되돌아왔다. 환입이 되겠죠. 환입을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에 애누리가 있다고 할 때는 애누리는 뭐가 되죠? 바로 품질이 약간 불량하기 때문에 값을 깎아준다. 애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팔기 위하여 할인을 갖다 해줬다. 무슨 할인? 매출. 이때는 전부 다 매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되죠? 여러분 잘 알지만 순매출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될 거란 말이야. 순매출액.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기초재고가 A. 요 매입액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B라고 얘기하면 A에서 B는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불러준다. 왜? 팔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가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그리고 이게 팔고 그래서 우리가 A, B, CD라고 할 때 통상 뭐 해야 되느냐? A에서 순비를 더하여 C를 갖다 빼면 매출의 원가가 된다. 이렇게 되죠. 매출의 원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따질 때는 환출, 애누리, 할인, 환입, 애누리, 할인. 물론 이거는 매출의 애누리, 매출의 할인. 여기는 매입의 애누리, 매입의 할인이 되겠죠.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비전공 학생의 경우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며 이 두 가지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다. 여기다 요걸 빼면 매출의 원가다. 그럼 매출의 원가를 갖다 우리가 계산해서 D와 비교를 하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상품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산정이 된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애누리, 환출, 할인.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만약 매출의 경우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직업 계약이다. 이럴 때는 바로 물건을 사오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꺼번에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줄 수 있게끔 우리 일반적으로 무역에서 국제경영에서는 외국과의 거래할 때 바로 1년마다 얼마씩 주는 거 연급이라고 얘기하죠. 1년에 얼마씩 준다. 이런 얘기가 바로 된데 예를 들어 이혼이란 말은 이어진다 이거죠. 직업을 갖다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3년 정도 걸린다 이럴 때 이런 얘기는 3년 동안에 자 1년 지났을 때 100만 원 2년 지났을 때 100만 원 3년 지났을 때 100만 원 만약에 우리가 주고 300만 원 물건을 갖다 샀다. 이런 계약을 갖다 우리는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지난 시간 배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경우는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비전공 학생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전공 학생은 설명을 갖다 해줄 정도로 정확하게 기초를 다져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왜 해야 되느냐? 전부 다 자 1년치, 2년치, 3년치를 현재 가치로 나누어라. 만약에 100만 원을 갖다가 첫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 플러스 뭐가 되죠? 10%라고 하면 0.1에 바로 1성. 둘째 같으면 100만 원을 갖다가 해야 되죠? 2년이니까 1 플러스 0.1에 뭐가 되냐? 2성.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냐? 미래 100을 갖다가 받을 걸 갖다 현재 가치로 나누는 게 바로 이혼 직업에 대한 계약. 이혼 직업의 계약은 바로 미래에 소유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원가로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상품에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뒤쪽 가면 중급회계에서는 이런 부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는 기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공사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 대형 공사를 할 때 만약 건설회사가 엄청난 돈을 빌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빌려온 데 대한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이자를 우리는 뭐로 보느냐? 원가의 비용에 포함해줘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가 대형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빌려오면 뭐가 됩니까? 지급되는 이자. 이 지급의 이자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그냥 영업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자로 보면 안 되고 여기는 뭐로 봐야 되죠? 장사에 필요한 바로 건설을 위하여 들어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원가에 이 이자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건설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지급 이자를 원가에 포함시킨다. 왜?
뭐 몇십억, 몇백억을 갖다 은행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건설 자금을 갖다 빌려왔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이때 이자는 반드시 원가에 포함해서 그 뭐가 됩니까, 공사에 들어간 원가로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 원가 결정하에 주요 사항을 갖다 우리가 쭉 한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이 주요 사항 속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한번 잘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중요한 재고사상에 중요한 포함될 사항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이거죠. 미착대 상품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비전공이나 또는 처음 회계학을 할 때는 이런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상품 계정을 갖다 다룰 때, 특히 중급이나 뭐 고급 가서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한번 리바이벌 하는 형태에서 이 부분만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공학생들은 좀 짜증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져주고, 내가 만약 후배에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할 건가까지 보자. 이걸 바로 이거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중에 고민해야 될 이야기가 어떤 거냐, 미착되지 않는 상품, 도착되지 않았다. 이 미착 상품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아직까지 물건을 시켰는데 도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이런 미착 사항이다. 그럴 때 미착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아직 운송 중이며 주문한 물건이 도착되지 않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미착 상품이다. 이 미착 상품에서 따져야 될 거는 바로 CIF 조건이냐 또 FOB 조건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고민하며 아까 말했던 이야기가 요 두 가지에 의하여 각각 미착 상품에 대한 뭐가 되죠, 그 바로 가치를 평가할 땐 달라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위탁 상품이다. 이때는 적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보냈을 때, 대표적으로 생각이 안 나면 하나 정도 사례를 알아둡시다. 서울의 갑이 제가 자주 듭니다만 부산의 을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자체를 우리는 위탁이란 말은 바로 부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품을 팔아줄 걸 갖다 얘기할 때 위탁, 이제 그때 대상을 우리는 바로 적성품, 위탁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건을 팔아달라고 보낸 상품을 갖다 우리는 적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이 적성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소유권이냐 통제권이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소유권은 어떤 거고 통제권은 누가 가지느냐, 앞쪽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을 시키기 위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서울의 갑이 부산의 을에게 물건을 갖다가 팔아달라고 보냈으며, 적성품은 원가에다가 바로 적송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을 우리는 적송원가라고 얘기하죠. 이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은 철저히 된다 그러면 서울의 갑의 겁니다. 비록 부산의 을의 창고에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이 있다 해도 우리는 어떻죠? 바로 서울의 갑의 것에 창고에 있는 걸로, 서울의 갑의 창고에 있는 걸로 인정하자는 게 소유권의 개념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철저히 서울의 갑 위탁자인 서울의 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아요. 부산의 을은 이걸 갖다 통제하기 때문에 부산의 을은 뭐가 됐냐면 통제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궁극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비록 자기 창고에 있어도 이건 자기 물건이 아니야. 누구 물건? 서울의 갑의 물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이때 판매가 되었을 때 부산의 을이 팔렸다 그럴 때 서울의 갑은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용 판매라고 있습니다. 이 시용 판매는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가 되죠? 예를 들어 웅진에서 여러분 정수기를 자 네가 한번 며칠간 써보고 좋으면 사라, 이런 조건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시용품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럼 뭐 소비자의 집에 가 있는 물건이라 하면은 월말이 될 때는 그래도 이해되죠? 바로 여기 있는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판매하는 자는 비록 소비자 집에 가 있는 물건이라 해도 자기가 팔렸다는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물건, 소유권을 자기로 봐야 된다 이거지. 한번 써보고 사라. 근데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바로 판매자의 창고에 있는 물건과 같게 본다 하는 게 시용품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할부 판매다. 그럴 때 매달 나날가 파는 걸 갖다 할부 판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부 판매는 옛날에는 바로 돈이 얼마만큼 회수되느냐, 회수 기준을 썼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 소비자가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로 결제한다 그러면 카드사는 직불로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소비자는 10개월 분할해도 카드사에서는 바로 돈을 갖다가 매도자에게 바로 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은 뭐가 되냐, 판매에 돈이 얼마만큼 돌아느냐, 한 달께 걸렸다면 10달 중에 10분의 1만큼 팔렸다, 회수가 되는 기준이었는데 현재는 철저히 판매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회계 제도 변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할부 판매는 바로 그런 제도 때문에 자꾸 할부 판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옛날만 해도 회수기준법이었는데 현재는 판매 기준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쭉 우리가 체크를 해가 재고자산에 포함된 원가 항목을 우리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예비 지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원가 자산에 대한 배분되는 여러 가지, 자, 이미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우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갖다가 판매 가능 상품이다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바로 기초재고를 A, 단기 순매입액을 B, 그리고 이게 기말의 재고를 갖다 우리가 얘기되는 거야. 바로 C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기 표를 갖다 우리가 보면 기초재고 A, 단기 매입액, 순매입액 B,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를 C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 계정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기초재고는 지난달에 사서 이번에 넣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온 거 여기는 여러 가지를 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재비용 같은 경우는 더해야 되겠죠. 운임비가 들었다 그러면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순매입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A에다가 B를 따는 건 뭐라 그랬죠? 판매 가능 상품이다. 판매 가능 상품이다. 그리고 이제 A에다 B를 따위 C를 뺀 거, A에다 B를 따위 C를 뺀 게 뭐가 되죠? 바로 매출의 원가. 요 D와를 비교하면, D와 비교하면 이게 뭐가 되냐? 매출의 원가와 비교하게 되면 궁극은 뭐가 되냐?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오는 요 사이에 이익을 표시하게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A에다 요런 계산한 걸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 여기다 요 C를 갖다 빼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매출의 원가가 된다. 매출의 원가와 D를 갖다 비교하면 매출 이익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로 상품 계정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두 가지는 결정된단 말이에요. 왜? 지난번에 기말 재고가 얼마였지? 지난번 그 당연히 우리는 그 금액 넘어온 거 이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매입에다가 얘 되죠? 원가는 다, 재비용은 더하고 빼줘라. 그럼 순매입액이 돼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기말에 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기말에. 그럼 기말에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기말 재고는 수량에다가 그다음에 단가를 갖다 곱한 게 뭐가 되죠? 기말 재고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수량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량과 그다음에 이거 하나당 단가를 얼마로 봐야 되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상품에서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바로 다른 변수는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C만 기말에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C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수량이 얼마지? 단가가 얼마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수량과 단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수량과 단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수량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고 단가를 결정하는 건 어떠냐 하는데, 수량은 실제 몇 개 남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수량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계속기록부, 여기 나와 있는 뭐가 됩니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 하나하나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다 결정한다. 계속기록법이지. 실제 기말에 가서 창고에다가 이러냐 조사를 하자. 실제 재고 조사법. 그래, 이거는 장부 기준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 실사 기준이다. 그죠? 이건 장부를 기준적으로 잡는다면 이건 실사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된 거, 한마디로 하면 기업과 니은을 갖다 결합하는 걸 갖다 혼합법이라고 불러준다. 그래가 바로 몇 개 남았지? 재고가 몇 개 남았지 하는 걸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일일이 장부를 기준으로 잡으면 계속기록법입니다. 장부의 계속기록하며 따진다. 실사법은 가만히 놔놨다가 월말에 가서 한꺼번에 일괄 의뢰되는 조사를 한다. 실사를 한다. 바로 실제 재고 조사.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병행하는 게 뭐냐? 혼합법이다. 이거 이야기요? 뭐를 갖다 결정하느냐? 시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수량을 결정한 데는 요 세 가지. 수량을 결정할 때는 세 가지. 반면에 이제 이 단가를 결정할 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다라고 보자. 파이포. 반대로 last into first out. 그러니까 이건 라이포. 그 다음에 평균법. 평균에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아예 꼬리표를 붙여놓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리표를 다 붙여놓고 물건 팔 때마다 이게 원가가 얼마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따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걸 갖다 개별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바로 결론은 단가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수량을 갖다 결정하는 건 계속기록법, 실사법, 혼합법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느냐,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 파이포, 라이포, 평가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슈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재고자산의 원가는 공급은 기초가 얼마죠? 단기 순매입액이 얼마죠? 그리고 기말이 얼마 남았습니까? 하는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물론 B에서는 운임은 더해줘라, 애누리는 빼줘라, 할인은 빼줘라, 환입은 빼줘라, 환출은 빼라. 그래야 순매입액이 되죠. 그리고 순매출액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는 판매에 대한 재비용은 원가, 소위 말해서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판매비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위하여 운임비가 들었다 그럴 때는 매입처럼 더해서 원가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그럼 판매비에 속하는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운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지만 사온 물건을 다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돌아왔다 판결, 할인, 매출의 애누리, 매출의 할인, 요 세 가지를 빼면 순매출액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수량과 단가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할 때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A와 B는 다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C만 기말에 가서 매출의 원가를 갖다 산정할 때 C가 얼마냐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량과 단가를 갖다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수량을 얘기할 때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책을 통하여 가만히 살펴본다면 수량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현재 보유하는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책으로 봐도 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되느냐 수량에 대한 부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책을 보며 약간씩 정리를 하며 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계속기록법이다. 그럴 때 계속기록법은 바로 기초재고 수량에다가 그 다음 뭐를 갖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 그러면 단기 매입 수량, 그럼 기초재고에다 단기 매입,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거죠. 기말이 되기 전에 결정이 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자세히 책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바로 A는 지난달에, B는 이미 의해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계속 의해된다 기록해 가면서 우리가 정리가 됐단 말이야. 기말의 재고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핵심은 기말의 재고. 이걸 갖다 어떤 입장에서 수량을 볼래? 세 가지. 어떤 입장에서 단가를 결정할래? 물론 평균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있느냐? 전체 5가지.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요거 3가지. 요게 5가지. 요 가지수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량을 얘기할 때는 3가지. 단가를 얘기할 때는 5가지를 우리가 구분한다는 걸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첫 번째 나오는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어떠냐? 한번 우리가 보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5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량에다가 바로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라. 그럼 지난달에 넘어온 기초수량 알죠? 단기 매입, 순매입 수량을 알아라 말이야. 그럼 요거 두 가지를 갖다 더해다가 그 다음에 매출의 원가에 해당되는 수량을 갖다 빼면 기말 재고 수량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에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10개였다. 매입의 수량이 90개다. 그럼 전체 100개가 있단 말이야. 100개인데 의해 되느냐 그럼 기말의 재고 수량을 갖다가 나중가가 조사를 해봤더니 장부 속에 따져봤더니 50개가 있다면 그럼 판 거의 수량은 얼마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50개가 있으니까 100개에서 50개를 빼면 바로 궁극은 기초에다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한 것은 바로 거기다가 매출의 원가, 매출의 원가를 갖다 빼면 기말 재고 수량이다. 그래가 계속 기록에 의하여 바로
판것의 수가 의해되느냐를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바로 기말에 따로 분개할 필요가 없다. 회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통제가 용이하다라는 이야기. 왜? 항상 뭐가 됩니까? 바로 계속 기록에 의하여 판것의 개수만 우리가 알면 나중에는 기말 재고 수량을 갖다 우리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해되는 바로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책 속에서 장점과 단점. 그러나 일일이 원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게 의해되느냐? 어렵다 하는 게 단점이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실제 재고 조사는 가만히 있다가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여 기말 재고 실사한 부위를 빼면 바로 판것의 수량이 나올 거 아니냐, 매출한 원가의 수량이 나올 거 아니냐, 바로 실사재고조사법이죠. 이건 바로 뭐가 되냐,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에다 기말 재고, 기말 재고는 바로 실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아까 우리는 왜 되죠? 장부에 있는 매출 원가의 개수를 뺀 게 뭐가 되냐, 기말 수량을 갖다가 역산하면 아까 얘기하던 계속기록법이 되고, 여기는 실사를 하면 실사의 기준을 두면 바로 실제재고조사다. 그것이 수식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비교적 간단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계속기록법에다가 실제 재고 조사를 갖다 두 가지를 병행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런 혼합법이다. 그런데 혼합법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52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계속기록법의 계산과 실사법의 계산이 쭉 나왔습니다. 기초재고가 100개, 단기 매입 수량이 1000개, 매출의 원가가 800개, 기말 재고 수량이 250개다. 이럴 때 각각 수량을 따지자 그러죠. 그럼 계속기록법에는 기초재고 100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 1000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판매가 가능한 단기 판매 수량이 800개다. 이걸 빼면 기말의 재고는 얼마냐? 1100에서 800을 빼니까 300개가 기말 재고다. 이렇게 따지는 게 계속기록법이란 말이야. 그럼 실사법은 기초재고 100에다가 단기 매입 1000을 갖다 하고 실제 재고를 조사했다. 얼마냐? 250개더라 이거지. 그럼 250개를 빼니까 단기 판매량은 85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위에는 기말 재고가 300이다. 그래가 판매한 수량을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2번은 기말의 실제 재고가 얼마인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단기 판매액을 역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두 가지를 결합하면 뭐가 되죠? 좌변은 계속 기록입니다. 기초 재고에다 단기 매입에다 단기 판매액을 갖다가 따지는 거는 계속 기록에 의하여 한 거고, 그 다음에 재고 감모손에다가 기말 재고한 건 실지 재고란 말이야. 그래서 기말 재고 감모손까지 찾아내니까 이 두 가지가 병합된 게 바로 혼합법이다. 그런데 그 모델을 갖다 이해를 하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은 정말 이 단가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수량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부를 기준으로 할래, 실제 가서 조사해서 따질래, 이 두 가지를 병행할래 하는 이야기고, 사례 예는 바로 여러분들 52페이지에 있는 사건을 갖다 이거잼 바로 제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갖다 참고하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저는 가볍게 나갔지만 꼼꼼하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고의 수량이 결정이 됐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래? 이 단가의 결정법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고 책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금까지는 수량을 의할래, 수량을 뭐 장부의 기준으로 하느냐, 실제 기말에 가서 조사하느냐, 두 가지를 병합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단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당 얼마, 이 단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 단가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별법은 하나하나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마치 보석상이 물건을 팔 때 이 하나 들어올 때 얼마 줬지 하는 자기만의 비밀을 갖다 기록한 하나의 뭐라 하죠? 꼬리표를 얘기하는 거죠. 가격표를 갖다 붙여준다. 소비자가 보면 안 되니까 자기만 아는 암호에 의하여 이게 원가가 얼마짜리다. 얘는 금융 가게 같은 데는 수량이 너무 많죠. 그러나 보석상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해되죠. 하나에 얼마 들어왔다 그러는 걸 갖다 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는 게 가격표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실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제 물량 흐름과 완전히 일치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가 얼마 주고 샀다 그러는 걸 자기만의 가격표를 표시해 놓고 소비자에게 팔 때마다 자기는 알고 있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하나인데 단 여기는 규모가 큰 쪽에서는 쓸 수가 없고, 비교적 어떤 데는 단순한 예를 들어서 뭐 보석상이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하나하나마다 실제 의해되느냐 꼬리표를 붙여서 가격표를 알고 있는 걸 가기별법이다. 가장 정확한 건 이거겠죠. 그러나 창고에 몇십만 개, 몇천만 개가 들어오는데 그거 다 꼬리표를 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창고가 있다. 그럼 창고에 3원짜리, 3원짜리, 3원짜리 물론 뭐 이렇게 작게 들어온다 그러면 꼬리표를 달아도 되겠죠. 다음에 5원짜리, 5원짜리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꼬리표를 단다. 개별법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까 말하던 보석상 같은데 하나하나마다 꼬리표를 달고 팔 때마다 원가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럼 이건 바로 개별법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물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창고에 있다라면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야. 그럼 세 개를 팔았다 이럴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이야기 first into, first out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판다라고 가정하자. 왜? 창고에 들어가면 뒤죽박죽 되니까. 물론 이거 같으면 한 5개 같으면 뭐 꼬리표를 달아도 되겠죠. 그럼 개별법으로 쓰겠지.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일일이 선생님이 수백 개, 수천 개를 표시해가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다고 가정하고 3개, 2개, 들어가 5개가 이렇다. 이럴 때 선임은 뭐가 되냐? 3개 팔았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원짜리 3개를 몽땅 팔았다라고 가정하지. 맨 먼저 들어온 물건을 맨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지. 선입선출법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5원짜리 2개가 재고로 남는다. 그럼 이건 선입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걸로 후입선출법은 영어로 말하면 LIFO라고 얘기하고 last into, first out.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가장 나중 들어온 놈을 거꾸로 이렇게 판다라고 보자. 5원 3원짜리를 팔렸다고 보자. 3개가 팔렸을 때 실제로는 어떻죠? 어느 게 팔린지 모릅니다. 뒤죽박죽 됩니다. 그렇다고 얘가 창고에다 뭐 3원짜리는 빨간 리본을 달아라, 5원짜리는 노란 리본을 달아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리본 달다 세월 다 같이. 그러면 창고에는 뒤죽박죽 섞이지만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을 가장 먼저 판다라고 가정하는 게 바이포의 개념이다. 그러면 나중 들어온 게 가장 먼저 팔린다고 가정하자 후입인데 요거는 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금 이따 제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선입과 후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법은 바로 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란 말이 됩니다. 이동은 그야말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이동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원짜리 3개, 5원짜리 2개다. 그럼 이건 어디에 되느냐?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개수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걸 갖다 조금 지우죠. C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알고 이제 요거는 옆에 지우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죠. 비교적으로 예를 들면 선입과 후입은 다 알겠죠.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다고 보자.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뒤죽박죽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자. 선입이 약간 말이에요. 그걸로 나중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고 가정하자 후입이라고 그러죠. 반대가 되죠. 근데 후입선출법은 KIFRS, 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이익을 갖다가 하나의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다 얘기하고. 자, 여기 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뭐가 되냐면 총평균법은 이동은 그야말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이동하면서 이런 얘기가 하고 총은 연말에 가가 총체적으로 따지자 이런 얘기가 되죠. 이동은 이겁니다. 바로 올드 개수에다가 올드 금액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먼저 들어오는 개수에다가 금액을 갖다가 남은 금액을 더해라 이거지. 새로 들어오는 개수 새로 들어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금액을 놓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얼마짜리다 그런 이야기가 평균을 들어올 때마다 이동이란 말은 무빙이란 얘기가 되죠. 이동 평균이란 말은 이동은 무빙 움직이면서 따진다.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올드 개수에다가 만약에 올드 금액을 더한데 새로 들어온 개수에다가 새로 금액을 더하여 평균적으로 얼마다라는 걸 따져라 이거죠. 만약 예를 들어 요거 자 3원짜리 3개다. 3개를 놓아라. 3원짜리 3개니까 9원이죠. 9원 놓아라. 그 다음에 5원짜리 2개니까 2개를 놓아라. 10원이다. 그럼 합하니까 얼마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전체가 뭐가 되느냐면 19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하나당 얼마냐? 3원 뭐 80전. 3원 80전이다. 하나당.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이동평균법이란 말이야.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이동하면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체크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총은 아예 연말에 가서 토탈 개념이 됩니다. 토탈 개수에다가 원래 들어온 전체 개수가 몇 개지? 원래 들어온 전체 매입액이 얼마지? 이걸 갖다 나라가 원래 하나당 얼마다? 이건 바로
항상 뭐가 되죠? 기말에 가야 또는 아니면 뭐가 됩니까? 연말에 가야만 한번 정리할 수 있다. 평상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총평균법이라. 총은 말 그대로 토탈의 개념이죠. 전체를 이건 들어올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개별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가격표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들어온 거 그대로 파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제 물량의 흐름과 가장 이상적으로 좋다. 근데 왜 이걸 쓰지 못하느냐?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기업 같은데 수천만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 일일이 다 따진다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쓸 수 없는데 보석상이나 구멍가게 같은 경우 작은 규모에서는 이런 걸 쓰면 개별법이다. 가격표를 얘기한다. 우린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단지 종류와 수량이 많을 때 이걸 갖다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선입선출법 가면 이거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갖다 우리가 대비하는 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입의 경우는 3개가 팔렸다 그럴 때 3원짜리 3개 팔렸다. 무조건 그렇게 보면 선입이었어. 후입은 5원짜리 3원짜리로 이걸 팔렸다. 후입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뭐가 나가는지 뭐가 들어간지 뭐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어. 표시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조건이 선입일 때는 먼저 들어온 놈이 팔렸다고. 그냥 후입일 땐 뒤에서부터 팔린다고 보자. 그 다음 이동은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평균치, 올드 금액, 뉴 금액, 개수와 금액을 나가 계산하라. 총은 연말에 가가 토탈 개수의 총액을 놓아라 한 거. 그러면 우리가 5가지 개념은 다 이해를 했단 말이야. 이해했다 이거죠. 그러면 선입은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물건과 거의 관계없이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간다고 보자. 그래,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first into, first out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자. 그럼 거꾸로 반대는 last into, first out 그러면 나중 들어온 게 나갔다고 보자. 그 두 가지가 반대 개념을 얘기하고 단 IFRS에서는 후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고 이동과 총까지 이해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자세히 얘기하면 이해를 하고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있을 때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내용을 갖다 이해한다. 그래도 충분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내용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입과 후입을 갖다 우리가 놓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라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입은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단하고 가정하는 거고 후입은 나중 들어온 게 먼저 판단하고 보자 이거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가 되나 산맥을 갖다 그리며 이야기를 하죠. 자, 세월이 지나면 산이 어떻죠? 여기에 단가를 놓자 말이야. 그럼 여기 타임을 갖다 여기 놓자 이거야. 그럼 과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맨 먼저 선입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선입은 이게 팔려. 앞대가리가 팔려. 셀링이 되겠지. 뒤에가 뭐가 되죠? 재고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재고가 많이 남았다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공급은 똑같이 판 금액에다가 재고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순매출액도 똑같다면 재고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많아진다 이거죠. 재고 많이 남았다니까 많이 어떻게 되죠?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라이포의 경우는 어떠냐? 그림을 갖다 딱 그리고 보면 뒤쪽이 팔린다는 얘기가 되지. 왜 최근에 들어온 게 팔린다라는 얘기가 되지. 그럼 앞쪽이 어떻게 되느냐? 재고로 남는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여기는 자연지 재고가 어떻게 되죠? 낮게 평가가 되지. 그러면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재고가 작게 남았다 그러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죠? 작게 평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만약에 이 파이포를 쓸 때는 어떠냐? 라이포에 비교하여 이익이 많이 평가가 되고 다음에 라이포로 만약에 썼다 그럴 때는 파이포에 비교하여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재고가 적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다른 건 다 똑같이 팔렸고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 그래도 남은 재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각각 달라지겠죠. 재고만 가지고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순이익이 많아지면 우리는 반드시 기업이 내는 세를 갖다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죠. 법인세를 많이 내야 돼. 기업이 내는 세를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순이익이 작게 평가되면 법인세는 어떻죠? 작게 낸다 말이야. 작게 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포를 쓰게 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순이익을 적게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자.
한마디로 탈세하지 말자. 탈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죠? 그렇죠. 절세를 하자는 개념.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적게 내느냐 이걸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안전성. 자, 보수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보수주의. 여기서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안전성 보수주의라는 말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바로 회계 제도나 방법에 의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IFRS처럼 후입선출법 인정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K IFRS일 때는 넣어야 되죠. 다 인정했단 말이야. 그럼 같은 값이면 기업으로 볼 때는 세금을 법인세를 적게 내려면 뭐를 취하는 게 좋아? 라이포를 취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라이포를 취하는 게. 이와 같이 조건이 똑같고 뭐 예를 들어 탈세를 하자, 장부를 조작하자 이게 아니라 합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취하는 걸 갖다 회계에서는 뭐라 하죠? 안전성 보수주의라고 하더라. 그래 가정 조건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올라갈 시, 인플레이션 시 뭐가 됩니까? 인플레이가 일어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파이퍼보다는 라이포를 쓰는 것이 파이퍼를 쓰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이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이 되지. 세금을 적게 낸다 이거지. 법인세를 적게 낸다 이거지. 왜? 순이익이 작으니까. 순이익은 작고 이게 순이익이 크다 말이야.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그럼 여기는 법인세를 어떻게 돼요? 작게 내지. 그런데 여기는 법인세를 어떻게 돼? 순이익이 많으니까 많이 내지. 그러면 합법적인 과정 속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은 뭐죠? 라이포가 유리하다. 근데 라이포는 현재 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우리는 안전성 보수주의라고 불러준다. 그렇다면 후입이 있다면 사람들은 쓰지만 IFRS에서 이와 같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라이포를 쓰는 작당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시켜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평균법까지 이야기가 되고 가끔씩 여러분이 여야 되는 이야기라면 55페이지에 보면 선의 총후라는 이야기에 의하여 별표 등기를 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5페이지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갖다 기준적으로 잡으면 55페이지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뭐가 되느냐 선의 총후에 의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는 비교를 생각해주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타 재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